저는 73세 김순희입니다. 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제 아들 석주는 1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선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도 얼마나 살갑게 저를 대하던지 주말마다 오라고 하면서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손주들도 잘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효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했고 며느리가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매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손주는 할머니를 닮아서 책 읽기를 좋아했고 작은 손주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때도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여서 제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점점 뚜렷해졌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제가 방문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손주들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주말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했고 명절에도 자기들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제가 가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손주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며느리의 진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겪게 될 일이 이토록 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평소처럼 아들 집에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손주들 간식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라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경비원의 말투가 무척이나 공손했지만 저를 막아서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701호요. 우리 아들 집에 가는 길인데. 제 대답을 들은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1호 사모님께서 특별한 손님 아니면 방문을 막아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거기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원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701호 사모님께서 어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앞으로는 방문객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리 연락 없는 방문은 막아달라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제 방문객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경비 아저씨, 제가 15년 동안 이 아파트 701호에 드나들었어요. 이제 와서 저를 손님 취급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지시받은 대로. 경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발걸음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막는 건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명절 때마다 며느리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이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 발걸음은 701호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가 무거웠지만 그보다 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701호 초인종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는 순간까지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습니다. 나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올 줄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곧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손님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경비실에다가 나보고 방문 손님이라고 한 게 무슨 의도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노인분들이 매일 찾아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특히 재건축 앞둔 단지에서는 더더욱이죠. 우리 동에서 유일하게 어머님만 자주 오시잖아요. 다른 집은 다들 따로 살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봉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오시는 거예요? 손주들도 이제 크고 공부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맨날 오시면 공부에 방해되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조합 사람들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는 집은 나중에 프리미엄도 떨어진다고. 이 망종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니? 너가 감히 나보고 프리미엄 운운하면서 오지 말라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돈 들여서 산 집 아니야?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15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나보고 노인네 취급하면서 오지 말라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얼마나 너희 생각해서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거야? 아이고, 반찬이요. 어머님이 가져오시는 반찬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냉장고에 멀쩡한 반찬 다 버리고 어머님 반찬 넣어야지. 어머님 오실 때마다 제가 해놓은 음식 다 치워야지.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하시고 가면 제가 다시 해야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제는 좀 눈치 보셔야죠. 여기 어머님처럼 자주 오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거 다 아들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뭐? 내 아들이? 그래, 우리 석주가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다고? 내가 널 어떻게 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이제는 돈 냄새 나니까 돌변하는 거야? 재건축 때문에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내다버려도 된다 이거지? 내가 여태껏 그래도 며느리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노인네라고? 집값 떨어뜨린다고? 너가 그렇게 독한 년인 줄 몰랐다. 어머님도 참 웃기시네요. 무슨 독한 년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여기 입주자들 대부분이 3040대예요. 그런데 어머님처럼 자주 오시면 입주자들이 불편해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산 집 맞아요. 근데 그거 아들 결혼할 때 주신 예단 아니었나요? 준 돈을 이렇게 들먹이시면 어떡해요. 시누이들한테도 결혼할 때 똑같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만 매일 오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이제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15년 동안 살면서 관리도 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자꾸 그때 주신 돈 얘기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죠? 네 말 한 번 기가 막히구나. 너희한테 준 돈? 그래, 내가 줬지. 이 집은 우리 석주 명의로 된 집이야. 내가 아들 준 거라고. 근데 이제는 나보고 오지 말라고? 경비실에다가 나보고 방문 금지하라고? 참 못돼 처먹었다.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산 집인데 이제는 나보고 노인네 소리 하면서 내쫓는 거야? 재건축 때문에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는 시어머니도 버려도 된다 이거지? 너 정말 양심 없구나. 아니,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머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그 마인드로 사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든 자주 보든 그러는 집이 없어요. 다들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사는데 어머님만 이러시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 집은 석주 씨 명의로 된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고 못 오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도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해요. 오셔서는 냉장고 열어보시고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시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아니, 지금 뭐라고? 내가 스트레스라고?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도와준 게 스트레스였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당장 명의 변경해달라고 했지. 우리 석주 명의로 된 집이라도 내가 산 집이야. 내 돈으로. 근데 지금 나보고 노인네라고? 집값 떨어뜨린다고? 재건축이 뭐가 중요해서? 아니, 잠깐만. 재건축이라고 했지? 우리 석주가 이런 말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처음엔 그렇게 잘하더니 돈 냄새 난다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내다버리겠다 이거야? 정말 이게 다 뭔 일이야? 어머님은 아직도 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어머님 반찬 맛없다고 아이들도 싫어하는데 매번 억지로 먹이고 정말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았어요. 왜요? 어머님이 아들 준 집에서 사니까. 근데 이제는 좀 바뀌셔야죠. 재건축 들어가면 여기 집값이 3배는 뛴다는데 어머님 같은 노인네가 자주 오시면 누가 이런 집 사겠어요? 다른 집은 다 이해하는데. 어머님만 이렇게 고지식하시니 뭐? 노인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아무리 너희 눈치 봐서 참아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신혼집 사줬더니 이제는 나보고 노인네라고? 너 같은 며느리 처음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돈 때문에 사람 팔아먹는 게.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보고 사람 팔아먹는다고요? 어머님도 다 늙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치매 초기면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요양원 가시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이러시고. 아, 정말이지 미치겠네. 제가 무슨 죄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건지. 치매? 요양원? 아니, 내가 지금 뭘 듣는 거냐? 이런 망종한테 15년을 속았다니. 네가 감히 나보고 치매 운운해? 그래, 나 치매 걸렸다 치자. 근데 너는 뭐가 되는데? 돈 없는 집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재건축 때문에 돈 냄새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래? 너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널 어떻게 봤는데. 처음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돈 보이니까 돌변하는 거야. 그래,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요양원 가셨다며. 그럼 넌 그 요양원비는 누구 돈으로 내려고 그래? 이 집 팔아서? 아니면 우리 아들 등골 빼서? 너같이 악독한 며느리는 처음 봤다. 어머, 말하지 마. 더 이상 네 말 듣기 싫어. 끝났어. 다 끝났어.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서류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재건축, 아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재건축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유자가 김순희로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아들 내외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파트가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회사에서 대출받을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명의 변경하면 안 될까요?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었죠.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5년이 지나도록 명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집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701동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집값이 장말 3배나 뛰어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방문을 막으려 했던 이유, 노인네가 찾아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던 말,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재건축으로 오를 집값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석 달 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자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감기가 심해서 누워있느라 거절했었는데 혹시 그게 재건축 동의서였던 걸까요? 가만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음식도 해주고 뭐든 배우려고 하던 며느리. 그런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돌변했던 겁니다. 갑자기 방문을 제한하고 손주들 핑계를 대고 경비실에까지 저를 막아서게 하고 결국은 노인네라고 하면서 저를 모욕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믿고 맡겼던 제 집, 그들은 그걸 이용해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저를 귀찮은 노인네 취급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확실히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변호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집이니까요.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당장 내일 아침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신호음이 가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석주야, 엄마가 방금 등기부등본을 떼봤어. 네? 무슨... 내 마누라가 나보고 노인네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는 그 집 아직도 내 명의더구나.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해? 15년 전에 명의 변경한다고 했지? 근데 왜 안 했어? 회사 일도 바쁘고 바빠서 15년 동안 도장 한 번을 못 찍었다고? 나보고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산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거리를 둔다고 시어머니한테 노인네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야? 어머니, 그건 좀 과했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할게요. 뭘 얘기해? 재건축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나보고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돼?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마누라가 직접 그러더라. 노인네가 자주 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아, 그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재건축 들어가면. 잠깐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재건축 이야기?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피부치가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를 내쫓아? 너희가 이러려고 15년 동안 명의 변경을 안 한 거였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됐다. 이제 알 만큼 알았어. 너희 둘 다 이사 준비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안으로 나가. 그 집 내 명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15년을 살았는데 15년을 살았으면 됐지. 이제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겠어.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들 학교도 있고 너희가 나보고 노인네라며 쫓아낼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관리비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15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서. 어머니 진정하시고 우리 얘기 좀. 석주야, 이제 그만하자.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직접 가서 내쫓을 거야.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시간들, 남편 없이 혼자서 버텨왔던 날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물러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어제와 같은 옷차림으로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01호 집주인입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701호는 여기 등기부등본 보세요. 제가 이 집 소유주입니다. 경비원은 제가 내민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네, 김순희 님이시군요. 어제 제가 왔을 때 막으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집 주인이니까 앞으로 절대 막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7층에 도착해서 701호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올 줄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아침부터 들어가서 얘기하자.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학교 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서 있었습니다. 앉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우리 석주한테 전화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네. 이 집이 내 명의야. 어제 등기부등본 떼어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설명은 됐어. 한 달 안에 나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뭘 안 된다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그래도 저희가 15년을 살았는데 그래, 15년 동안 내 집에서 살았지. 이제는 내가 들어와서 살 차례야. 어머님. 제발 애들 학교도 있고 너 어제 나보고 뭐라고 했어? 노인네라며? 집값 떨어뜨린다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는 됐어. 한 달 안에 나가.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나가. 깨끗이 비우고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의 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제 권리를 찾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내 부녀회 모임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집이 자기 거라면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가 부녀회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일동, 백이동, 심지어 옆 단지 주민들에게까지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내 부녀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순희님, 요즘 며느리분이 수상한 말을 하고 다니시던데.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도 찾아가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경비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학교도 있고 와이프 친정도 가깝고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이사 가면 전세금도 없는데 라면서 돈 타령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제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번 등 돌린 자식과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는 점점 더 악랄한 방법을 써가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히스테리가 심했다는 말까지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저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이 치사해질수록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집을 찾아와 어머님, 이러지 말고 타협하시죠.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건축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기 싫으면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진심을 알아챘는지 더 이상의 말다툼은 없었습니다. 이제 5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생각입니다.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날 순 없으니까요.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차례입니다. 5월 31일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차가 아파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그들의 이사를 지켜보기 위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더 이상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701호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7층에 도착해보니 이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모은 짐이 적지 않았나 봅니다. 짐을 나르는 소리, 며느리가 이삿짐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소리, 아이들이 웅얼거리는 소리로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멀찍이 서서 그들의 이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이러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 절대로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식 며느리를 내쫓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그때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참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편만 들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면서도 저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마누라가 나보고 노인네라며 집값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야. 아들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더니 말씀하시는 게 또렷하시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재건축 노리고 이러는 거래. 며느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큰 손주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작은 손주도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보러 갈게. 이삿짐 정리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집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겠어요? 가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 자국, 못 자국, 부엌 한켠에 놓여있는 김치통, 손주들 방에 남아있는 연필 자국. 문득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이삿짐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타고 간 이삿짐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준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사 나가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재건축 조합 가입 신청을 하러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701호가 김순희님 소유셨군요. 그동안 며느님이. 말끝을 흐리는 소장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자신이 701호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모임에도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재건축 조합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은 오히려 저를 더 신뢰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똑똑하고 정직하다는 걸 알아봐 주었나 봅니다. 조합 모임에서도 저를 깍듯이 대우해 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모임에서는 항상 제 자리를 앞자리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자신이 대기업 임원 사모님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들 앞에서는 외제차를 곧 구매할 거라며 호언장담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재건축이 확정되면 강남으로 이사 갈 거라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당한 조합원으로서 발언권도 갖게 됐고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진행 상황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일정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모임에서 만난 한 주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제 관리비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용돈으로 내는 거예요. 라며 이웃들에게 거들먹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주는 관리비를 모아서 주식 계좌에 넣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웃들에게는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허세를 부렸다니.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와서 며느리의 민낯을 보니 제 선택이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까지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먼저라는 걸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됐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조합 모임에 가면 오히려 제가 더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노인이라고 무시당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세로 겨우 집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원망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권리는 제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양가와 평형 배정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44평형 분양권이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세히 살펴보니 분양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어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절대 용서할 일 없을 겁니다. 분양권을 노리고 찾아온 그들의 속셈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친정 어머니까지 동원해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사흘 동안이나 매일 찾아왔습니다. 매번 선물을 들고 와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44평형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에서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단지 내 탁구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아들 내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먼 동네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제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일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손주와 작은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몰래 할머니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큰 손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주는 제 치마 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큰 손주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래 왔어요. 할머니 댁 주소를 겨우 알아냈어요. 큰 손주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들어가도 되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렴.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해. 작은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손주도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허사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가야지. 할머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아이들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들은 종종 제게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순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순 없지요.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내가 왜 쫓겨나야 하나요? 이웃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자식들과의 문제 등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안 봅니다.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도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네 마누라가 나보고 노인네라며 집값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야. 어머니, 너희 둘 다 잘 살아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렇게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제 생신 때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새로운 삶에 충실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행복만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 경험이 이제는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흐릿한 기억처럼 멀어져 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제 마음을 비춥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제 권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창가에 매일 아침 비치는 햇살처럼 제 마음도 이제는 맑고 깨끗합니다.
더 이상의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제 삶이 이토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제 인생이라는 길을 따라 제 행복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67살의 김순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젊었을 때 저도 꿈이 참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앉아서 우리의 미래 남편에 대해 수다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잖아요. 저는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든든했어요.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잔잔하게 피어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집을 얻어 새 살림을 차렸어요.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둘 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지만 서로를 위해 애쓰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미경이에요. 갓난아기 미경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저희 부부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미경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죠. 우리 딸은 꼭 대학 보내야 해. 미경이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미경이가 5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대요. 남편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해요.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럴 순 없어. 우리 미경이는 어쩌지? 그런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저 혼자 미경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막막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어요. 미경이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미경이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통 미경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식당 일도 했고 봄이면 산나물도 뜯으러 다녔어요. 겨울엔 장갑 공장에서 밤샘 작업도 했고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미경이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미경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만 열심히 했죠. 저는 그런 미경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항상 책상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고생 끝에 미경이를 대학에 보냈어요. 그날
미경이가 입학식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딸 봐요. 대학생이 됐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 미경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큰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미경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소식이 끊기더라고요. 가끔 전화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듣곤 했죠.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고 와도 몇 시간 머물다 가기 바빴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전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랬어요. 내 딸 잘 되는 걸 보는 게 엄마 된 도리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미경이는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걱정했죠. 왜 결혼을 안 하나,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볼까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미경이의 삶에 간섭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가끔 애둘러 물어보곤 했어요. 미경아, 요즘 좋은 사람 없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미경이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미경이의 대답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걸까? 나이 들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화면에 미경이라고 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아마 여러분도 오랜만에 자식에게서 연락 오면 그러실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도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미경아, 엄마야. 무슨 일 있니? 그렇게 물었죠. 미경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몰라요. 드디어 딸과 가까워질 기회가 온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물론 청소를 부탁하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의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려, 엄마가 가서 해줄게. 언제 가면 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들떠서 나왔어요. 미경이는 내일 아침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설레는 마음에 뒤척이다 새벽 4시쯤 일어나 짐을 쌌어요.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싱싱한 채소들, 손수 만든 김치, 미경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 그렇게 하나하나 챙겼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따라 걸어가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미경이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우리 딸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미경이가 보고 놀라겠지? 이렇게 일찍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미경이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미경이의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반가움보다는 약간의 당혹감이 얼굴에 묻어났죠. 엄마, 벌써 오셨어요? 라고 하는 목소리에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그래, 일찍 왔구나. 오랜만이다, 나 미경아. 라고 말했어요. 미경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경이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비싸 보이는 가구들. 모든 게 너무나 멋져 보였죠.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한 번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경이는 저에게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더니 곧바로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엄마, 여기 청소해야 할 곳이 많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니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저 청소부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눌렀어요. 미경이가 바쁜가 보다.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딸의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정말 넓더라고요. 방도 여러 개고 욕실도 2개나 있었어요. 이 큰 집을 혼자 청소하려니 조금 막막했지만 딸을 위해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죠. 청소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미경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미경이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미경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서 있었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은 청소할 때야. 미경이가 돌아오면 깨끗한 집을 보고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청소했어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주방에서는 싱크대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았고 냉장고도 정리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깨끗해진 걸 보니 뿌듯했죠. 이제 미경이가 돌아오면 놀라겠네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미경아, 다녀왔니? 엄마가 열심히 청소했어.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짜증난 것 같기도 했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가 말을 잘랐어요. 엄마, 신발장 좀 봐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떡해요? 내일 아침에 늦겠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열심히 정리했는데. 미경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다시 정리할게. 미경이는 한숨을 쉬더니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미경이가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좀 봐요. 아직도 먼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꽃병,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닦았어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했는데 딸은 제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미처 못 본 것 같아. 내일 더 열심히 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미경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죠. 미경이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딸의 반응에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느라 애를 썼죠.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미경이가 준비해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딸과 함께 있다는 기쁨과 딸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창문을 닦을 때는 유리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열심히 문질렀고, 바닥을 닦을 때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구석구석 닦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미경이가 돌아와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를 칫솔로 문질러 닦았고, 싱크대는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았어요. 빨래도 했죠. 미경이의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 햇볕에 말렸어요. 저녁이 되어 미경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경이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엄마, 이 꽃병 좀 보세요. 이렇게 닦으면 어떡해요? 흠집 났잖아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조심스럽게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미경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 이 창문 좀 봐요.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잖아요. 제대로 안 닦은 거 아니에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딸은 제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미처 못 본 것 같아. 내일은 더 잘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미경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죠. 미경이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은 꼭 잘할 거야. 미경이가 기뻐할 때까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밀어냈어요. 미경이는 내 딸이야.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날이 갈수록 미경이의 요구는 더 심해졌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빨래, 요리, 심지어 정원 가꾸기까지. 저는 쉴 새 없이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또 일했죠. 피곤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미경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죠. 미경이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퇴근할 때쯤이면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미경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요리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주말이면 정원 가꾸기도 했어요. 미경이가 예쁜 정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꽃도 심었죠.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파도 개의치 않았어요. 딸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 그 모든 게 견딜만 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의 반응은 항상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이 요리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엄마, 제 옷다림질이 잘 안 됐네요. 주름이 남아있어요. 엄마, 정원에 이 꽃들 배치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항상 웃으며 대답했죠. 알겠어, 미경아. 다음엔 더 잘할게.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의 남자친구가 집에 왔어요. 미경이가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와요.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는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의 태도에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귀는 자꾸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기울어졌어요. 미경이와 남자친구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때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슬며시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까 그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이신가요? 그때 미경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청소 아주머니예요. 청소 아주머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딸이 듣고 화낼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청소 아주머니. 그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제가 이제껏 딸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릴 적 미경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일, 학교 운동회 때 응원하러 갔던 일, 월급으로 미경이에게 옷을 사줬던 일.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칼로 야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속에 있었어요. 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 허탈감과 서러움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미경이를 불렀어요. 미경아, 저녁 준비됐어. 미경이와 남자친구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둘 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자리가 어디인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이불을 꼭 깨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청소 아주머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 아프게 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제가 준비한 아침을 먹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오늘은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미경이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아침 식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미경이와의 관계가 이대로 계속될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미경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미경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미경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만 실수를 했어요. 책상을 닦다가 팔꿈치로 액자를 쳤고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당황한 마음에 얼른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말았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액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피 흘리는 손은 어떻게 숨겨야 할지. 미경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깨진 액자와 피 흘리는 제 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미경아. 실수로 액자를 떨어뜨렸어. 엄마가 다시 사줄게.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순식간에 화난 표정으로 바뀌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못할 거면 그냥 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경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미경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말했죠. 더 이상 엄마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매몰차게 쫓겨나다니.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경아, 엄마야. 내 엄마라고. 저는 흐느끼며 미경이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차갑게 저를 뿌리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액자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 엄마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청소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청소는커녕 이렇게 물건만 망가뜨리고. 미경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실수요? 엄마, 이게 처음이에요. 엄마가 저번에 꽃병에 기스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커튼 찢어먹었잖아요.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예요? 아니, 그게. 엄마가 노력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엄마,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요? 엄마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엄마가 한 게 뭐예요? 미경아, 엄마가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잖아. 그게 다예요? 엄마, 저는 엄마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해주길 바랬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랬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했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이제 와서요? 엄마,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엄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집착 같은 거, 저는 그게 싫어요. 저도 제 삶이 있다고요. 근데 엄마는 그걸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미경아, 엄마는 그저 널 위해서. 그만해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엄마의 널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저를 옥죄었는지 알아요? 저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 없는 제 삶이 필요하다고요. 미경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엄마 마음? 그럼 제 마음은요? 엄마는 제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엄마가 무슨 부담을 줬다는 거니? 엄마는 그저 너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이야.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엄마의 그 과도한 기대, 그 지나친 관심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살기 싫어요. 미경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엄마,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삶이라니. 엄마가 네 삶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맞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삶을 방해했어요. 제 모든 선택에 간섭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항상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엄마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랐던 거지.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미경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너무 옥죄었구나. 이제라도 엄마가 변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와 연락 안 하고 떨어져 살기로요.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 그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너와 연락 안 하고 살 수 있겠니? 엄마에겐 너가 전부인데. 그런 말 들을수록 더 숨이 막혀요. 엄마, 저는 엄마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엄마의 딸일 뿐이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고요. 하지만 미경아, 엄마는 너가 필요해. 엄마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사세요. 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엄마의 행복을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경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가 정말 변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말 들을수록 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미 결심했다고요. 제발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미경아, 꽃병 하나 깼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그거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꽃병은 엄마가 잘못한 문제예요.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엄마도 성인이잖아요. 미경아, 너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해? 엄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에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 해요. 미경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에게 쫓겨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짐을 싸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방 안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미경이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미경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나 봐요. 그런데 꿈에서 어린 미경이를 만났어요. 유치원에 다니던 때의 미경이었죠. 꿈속에서 미경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기는데 그 따뜻함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눈을 뜨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저는 짐을 쌌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었죠. 미경이 집에 올 때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각 물건마다 미경이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 방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여기 있는 동안 미경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걸 실감하니 정말 슬펐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미경이의 방문이 닫혀 있는 걸 봤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노크를 하고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까?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아, 엄마 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떠나는 걸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이게 정말 끝인 걸까? 내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미경이가 뒤쫓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더라고요. 그 따뜻한 햇살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춥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저는 딸에게 쫓겨나 집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허탈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동안 제 인생의 전부였던 미경이. 그 미경이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자주 가던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돌렸죠.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과 함께 산책 나온 젊은 부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미경이가 어렸을 때 이런 공원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경아, 조심해. 넘어지면 다쳐. 엄마, 나 그네 태워줘. 우리 미경이 잘한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의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땐 미경이가 저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저 또한 미경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순수했던 모녀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옛 친구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친구였죠.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영수가. 나 순미야. 어머, 순미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깐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될까? 다행히 영숙이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제서야 조금 안도가 됐죠. 집에 돌아가기 싫었는데 적어도 당장 잘 곳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미경이를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영숙이의 집으로 향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미경이가 마음을 바꿔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딸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어요. 가슴 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이게 정말 끝일까? 다시 미경이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미경이가 저를 이해하고 다시 찾아줄 거라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숙이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다가 결국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먼지 쌓인 가구들과 퀴퀴한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한동안 비워둔 집이라 그랬나 봐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죠. 찬 바람이 들어오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미경이와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저기 소파에서 미경이가 졸업식 옷을 입고 사진 찍던 날, 식탁에서 미경이 생일 축하하며 케이크 자르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덮쳐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어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집 안 청소하고 밥 해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 입고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돼.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독학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죠. 손뜨개 목도리를 완성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경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밤이면 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경이에게 하고 싶은 말, 속상한 마음, 그리운 마음. 모든 것을 일기장에 털어놓았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고 미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는 게 하루의 낙이 됐어요. 특히 글쓰기 수업이 재미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미경이가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족도 결국 인연이에요.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어요. 젊은 분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자식만을 위해 사시지 마세요. 저도 그랬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식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가족 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해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세 깨어질 수 있죠.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며 그 사랑을 가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직도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미경이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오면 저는 미경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가 엄마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미경이를 기다리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려고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글쓰기를 통해 제 마음을 치유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동네 작은 빵집에서 일도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비록 미경이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미경이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해요. 명절이나 미경이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자신에게 말해요. 괜찮아, 순미야. 넌 할 수 있어.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겪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기쁨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나 청소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모든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으셨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세요.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세요. 솔직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미경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경아, 엄마는 널 언제나 사랑해. 너가 행복하길 바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